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H님 사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저는 40대 중반 아이 둘 엄마입니다. 저에게는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 저와 친구는 중학교 친구이고 남편들끼리도 친구이며 직업까지 같습니다. 아이들도 서로 잘 어울려 지내 두 가족이 의지하며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 남편에게 축하받을 일이 생겼습니다. 친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그날 이후 지금까지 넉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축하한다는 인사도 일상적인 연락도 없습니다. 남편들끼리는 아직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런지라 제가 먼저 연락하기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저였다면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는 건넸을 것 같은데 너무 서운합니다. 오래된 인연에게 인생의 희노애락을 공감받지 못하는 제 인생이 실패한 인생 같습니다. 친구는 저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했던 걸까요? 친구의 입장이 이해되다가도 너무 허무하고 슬퍼져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사연자님 마음이 어떨지 짐작은 되는데요. 이런 일에 있어서 사연자님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오늘 여러 각도에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가까운 사이일수록 축하 인사를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이 사연을 읽고 나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직업 특성상 뭔가 뚜렷하게 축하를 받을 일이 많거든요.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일이에요. 와, 드디어 내가 입봉을 했어. 와, 무슨 책이 어떤 나라에서 1위를 했어. 와, 무슨 상을 받았어. 와, 유튜브에서 실버 버튼을 받았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뚜렷하게 축하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별로 가깝지 않은 사람들이 소식 들으면 축하한다 이렇게 쉽게 말해주더라고요. SNS에서 얼굴 모르는 분들한테 댓글로 축하받은 게 제일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걸 섭섭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저도 어릴 때부터 프리랜서로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아서 누군가의 성공이 그 자체로 나한테 상처가 되기도 한다는 걸 잘 알아요. 사연 안에서 보면 두 친구 남편이 직업이 같다고 하셨잖아요. 사연자님 남편한테 축하받을 일이 생겼다는 건 바꿔 말하면 친구 남편이 좌절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기도 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인간의 비교 심리를 자극할 만한 상황이에요. 두 친구분 중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내면서 비슷한 환경에서 사셨죠. 남편까지 직업이 같고 양쪽 애들도 다 있어요. 가까운 관계에서 인생의 교집합이 많을수록 누구 하나가 처지가 달라지면 비교 심리 때문에 힘들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거든요. 처음부터 다 달랐으면 몰라도 비슷한 점이 많은 상태에서 하나만 달라져도 그게 비교가 되죠. 공통점이 많은 사람들이 더 가까운 사이로 오래 남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럴수록 자동으로 비교되는 면도 많아져요. 제가 옛날에 결혼했을 때 대학교 친구들도 다 비슷비슷한 시기에 결혼했거든요. 친구들은 다 번듯한 아파트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데 저만 천장에서 물 줄줄 새고 싱크대에서 하수구 넘치고 하는 주택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다른 일들이 좀 잘 풀리고 하는 시기에는 괜찮은데 제가 인생사가 힘들 때는 친구들하고 만나고 오면 마음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걔네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혼자 막 서러워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드는 나 자신이 못나게 느껴져서 그게 또 더 싫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비교 심리에서 나오는 건데요. 어떤 심리학 이론에서도 비교 심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못 알려줘요. 그냥 평생 안고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면 비교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 이런 거하고 연결된 우리 심리기제가 우리를 지구상에서 현생인류로 살아남게 해준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비교하는 마음을 잘 다독여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게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밖에 없어요. 아예 없애기는 어려워요. 남편들끼리는 잘 지낸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은 좀 늦게 만난 친구들 같거든요. 비교할 수 있는 접촉면이 더 적을 거예요. 그리고 친구 남편분은 직업이 생업이잖아요. 같은 계통에 있는 친구가 잘 됐으면 속마음이야 어쨌건 그 사람하고 잘 지내야 내 생업에도 도움이 되죠. 제 경우에는 주변에서 쉽게 축하를 받은 경우가 딱 2번 있었어요. 결혼했을 때 그리고 임신했을 때. 이게 축하받기가 쉬웠던 이유는 그게 제 성취가 아니어서 그랬던 거예요. 요즘은 난임이 많아져서 좀 달라졌지만 그땐 사람들 인식에서 결혼이나 임신이 그냥 인생에서 순차적으로 오는 일이었어요. 중학교 졸업 축하해.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였어요. 축하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서로 부담이 없는 인생 과정이었던 거죠. 우리는 어쩌면 이런 일에만 쉽게 축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사연자님이 나 같으면 축하해 줬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진짜로 딱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의 여러 면을 다 보게 되니까 만약 같은 조건에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좀 다르게 생각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 친구가 왜 축하를 안 해주지? 이런 생각보다는 내 성공이 혹시 저 친구한테 상처가 되지는 않았을까? 이런 걱정이 먼저 될 것 같거든요. 누군가 내가 마음으로 가까운 사람이 있고 그 사람한테 진심으로 축하를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그 과정은 원래 셀프로 진행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사연자님이 분명 저 친구가 알 텐데 나한테 축하한다고 연락을 안 한다. 아예 연락을 안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이후에 사연자님도 연락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뭔가 항상 저쪽에서 연락을 안 해서 내가 섭섭하고 애매한 기분이다. 이러면 그냥 내가 먼저 연락하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친구분 쪽에서는 제가 자기 이제 처지 좋아졌다고 나한테 연락도 안 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축하를 받고 싶다. 그러면 먼저 연락해서 직접 소식 전하고 밥 사주겠다고 하면 돼요. 이렇게 상황을 드러내 놓으면 비교 심리가 작동하는 것도 오히려 덜하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이기적인 동물이라도 진심은 전달이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개체로서 이기적이긴 해도 협동하면서 살아남은 종이라서 이타성도 있어요. 내가 잘된 일을 대놓고 드러내면서 내가 너의 편이다. 이런 사실을 확인시켜주면 만약 비교 심리 때문에 힘들 뻔했더라도 축하해주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내가 자랑하는 것 같아서 말하기가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은근하게 돌려서 자랑하거나 상대방이 먼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게 훨씬 안 좋거든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의 성공이 나의 이득과는 상관없다. 이런 무의식적인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만약 사연자님이라면 지금이라도 내가 먼저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고 맛있는 거 사줄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했는데 상대방 반응이 이상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셔도 돼요. 진짜로 사연자님한테 좋은 일이 생기는 걸 자기 상처로만 생각하고 수동 공격하고 있다? 이게 확인되면 이 인연의 수명은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과 사람이 맺는 인연에는 다 수명이 있어요. 누구 하나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천륜도 아니다 싶으면 끊어내는데 순전히 자기 선택으로 이어지는 인연인 친구는 어떻겠어요. 시절 인연, 이 말을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더 편해지실 거예요. 두 번째, 딱히 축하의 말을 하지 않을 이유가 많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아까 제가 직업상 뚜렷하게 축하받을 일이 많이 생기는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가까운 관계에서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관계가 자연스럽게 끊어졌어요. 저한테 일어난 좋은 일들에 상처받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더 이상 인연이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내가 정말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인연이 끊어지는 거지? 그게 이해가 안 됐었죠. 이제 그리고 곁에 남은 사람들은 새삼스럽게 축하한다는 말을 할 필요조차 안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좋은 소식을 전하면 오 대박! 이 정도가 최대치 축하 반응인 것 같아요. 축하를 받고 싶으면 셀프로 해야 하는 이유 중 제일 큰 게 뭐냐면요. 주변 사람들이 그게 진짜 축하해야 하는 일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자녀가 미국 유학 가서 브라운 대학에 입학했다고 했어요.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와 대단해요 축하해요 이런 반응을 기대하고 말한 건데 상대방은 미국 명문대 하면 하버드, 예일 이렇게밖에 모르는 거예요. 관심 없으면 모를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그 대학에 다닌다는 말이 일상적인 대화로 그냥 쭉 흘러갔는데 그걸 나중에 섭섭해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이런 건 정보가 없어서 축하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이 다른 동네에 살다가 한남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분은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한남동으로 이사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 동네로 이사 간다는 게 본인한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친한 친구한테 나 한남동으로 이사 가 이렇게 말했는데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 입장에서는 한남동으로 이사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동안 친하게 지내면서 다 말한 것 같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그게 충분히 인식되고 기억되지 않았던 거예요. 다 자기 살기 바쁘고 상대방한테 신경 써주는 부분에 한계가 있는데 그게 나한테 의미 있다고 해서 상대방한테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건 미숙한 거거든요. 자기 인생이 드라마하고 다르다는 걸 알아야 실제 인생이 편해요.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의 그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사건의 의미를 먼저 알아주고 그 이상으로 축하해주고 이벤트도 해주고 막 그러죠. 나한테 일어난 좋은 일을 상대방이 알아봐주고 축하해주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아요. 같은 맥락에서 또 반대로 뭐 저한테는 별거 아닌데 상대방이 막 축하해줘서 고맙고 당황스러울 때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종이신문, 종이잡지 시절에는 기업 대상으로 상을 만들어서 협찬 비용을 받고 상을 주는 일이 꽤 있었어요. 한마디로 홍보를 위해서 돈 주고 상을 받는 거였죠. 그렇게 해서 상을 받은 업체 대표인 분이 친구들이 그거 축하해주지 않는다고 굉장히 섭섭해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 상의 내막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그게 축하받고 싶은 일인지도 몰랐던 거죠. 그 친구분들이 어리둥절해 했던 기억이 나요. 축하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우리 회사 땡땡상 받게 됐다. 축하해줘. 이러면 돼요. 그러면 내막을 알고 있던 뭐든 본인한테는 홍보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축하해주죠. 사연자님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사람들이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건 진짜 각자 다 다르거든요. 사연자님이 남편분한테 축하받을 일이 생겼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사연자님 본인 일이 아니고 남편이 잘 된 거니까 딱히 사연자님한테 축하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남편끼리 친하니까 내 남편이 축하한다 했으면 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라면 제 친한 친구가 네 남편 승진했다며 축하해 이러고 전화 오면 그게 더 어색할 것 같거든요. 만약 친구분이 저 같은 분이라면 굳이 먼저 연락해서 축하 멘트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사연자님은 우리 사이의 맥락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 경우와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관계에서의 맥락이 의외로 다 다르더라고요. 꼭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아니더라도요. 그 친구분 의식에서는 굳이 먼저 연락해서 축하할 일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혼자 짐작하고 혼자 상처받는 패턴에서 벗어나세요. 우리가 관계에서 상처받고 멀어지고 하는 일들 중에서 태도가 선명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들이 많거든요. 예전에 제가 아주 친한 친구하고 운명학에 대해서 대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종교에 상관없이 너무 궁금해서 사주에 대해서도 공부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날 그 친구가 SNS에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나는 절대로 점을 보러 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러이러하다. 그런 글을 봤는데 마음이 그냥 지나쳐지지 않는 거예요. 혹시 그날 나하고 나눈 대화 때문에 나한테 실망한 건가? 혹시 그게 너무 싫었나? 그게 싫으면 그 자리에서 싫다고 말했을 성격인데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딱 떨쳐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연락을 해서 물어봤어요. 내가 그 글을 봤는데 혹시 전날 한 내 말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는지. 친한 사이라서 오히려 더 정중하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너무 황당해하는 거예요. 저하고 전날 무슨 얘기 나눴는지 정확히 기억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공교롭게도 그날 그런 내용을 올린 것 뿐이었어요. 그렇게 연락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이게 되게 사소한 일이잖아요. 근데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내가 차이를 이해하거나 불편함을 참거나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의문이 남는 걸 방치해두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지? 무슨 의도지? 이런 일을 그냥 내버려두면 그게 눈덩이처럼 커져요. 오래전에 제가 일 같이 하던 분 중에서 연장자가 있었어요. 사무실 이전하느라고 다 같이 짐을 나를 일이 있었는데 제가 물건이 든 그 종이 박스를 바닥에 놓고 발로 이렇게 밀면서 짐을 옮겼거든요. 그때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허리를 다친 상태였어요. 길에서 화물차에 맨몸으로 치였는데 천운으로 살아난 거였거든요. 근데 그분은 제가 박스를 발로 미는 걸 보고 제가 짐 나르게 해서 불만 있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짐작에 계속 살을 붙여가면서
며칠 동안 혼자 막 분노를 키웠던 거예요. 불만 있는 애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그 이후부터 하는 제 모든 행동이 다 불만으로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주말 잘 보내셨어요? 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때 이분이 막 쌍욕을 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뭔가 폭발한 거죠. 주말에 일이 많았는데 누구 놀리는 거냐고. 네가 사람을 우습게 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라고 하시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황당했으면 몇십 년 전 일인데도 그걸 기억하겠어요. 제 쪽에서는 아무런 악감정이 없었는데 저쪽에서는 자기만의 의문을 해결 안 하고 짐작만 하고 그걸 내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생겼던 거죠. 나중에야 서로 오해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긴 했는데 이미 그 관계는 끝난 거죠. 그분이 의문이 생겼을 때 짐을 왜 발로 밀어? 이렇게 한번 물어보기라도 했다면 그렇게 안 좋은 감정으로 관계가 끝나는 일은 없었겠죠. 이런 일이 실제로 꽤 많아요. 사람들은 속 좁은 사람으로 보이기 싫어하거든요. 소통하면서 뭔가 애매한 부분들을 말로 표현해서 명확히 하는 일이 체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걸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관계라면 그냥 없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관계든 소중할수록 분명하고 성의 있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문학적인 소통은 현실에서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문학이 우리한테 위로를 주겠어요? 현실에서 기대할 수 없는 걸 주니까 위로를 주는 거죠. 의문을 풀기 위한 말 때문에 관계가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말에 악감정이 실리기 전에 순수한 의문을 가지고 묻는 게 차라리 나아요. 이건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이래야 내 마음이 더 빨리 편해져요. 저는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인 직장인입니다. 제게는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을 주는 지인이 있습니다. 그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저도 그 사람이 좋습니다. 문제는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좋은데 도무지 거리 두기가 안 돼요. 저를 힘들게 합니다. 제가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쉬고 싶다고 해도 사람 만나 치유하는 거라며 제 사정에 맞지도 않는 걸 자꾸 권유하고 밀어붙입니다. 몇 년 전 번아웃이 왔을 때 환경 스트레스가 심해서 당분간 혼자 쉬고 오려고 한다. 연락을 쉬겠다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그때 자기가 잘못한 게 있나 불안하고 당황스러웠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게는 오히려 그게 충격적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가 현생 사느라 고생하는 걸 아는 사람이 절 쉬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에 실망했거든요. 이 관계의 필요함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쉬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 연락을 가끔만 하며 지내고 싶은데 그럴 틈을 안 줍니다. 제가 힘들어서 잠수 탄다고 미리 말했는데도 자꾸만 연락해서 부재중 연락 표시가 쌓이곤 하는데 그걸 볼 때마다 부담스럽습니다. 결국 연락하는 게 불편하다는 말까지 해버렸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심지어 게임 하트까지 보내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지쳐 부재중 연락이나 메시지도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좋아하던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건지 마음에 걸립니다. 차라리 확실하게 절교를 하는 게 나을까요? 다시 연락하면 또다시 관계에 시달릴까 봐 겁이 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두 분 다 서로의 성향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신 걸로 보이거든요. 관계를 통해서 에너지를 받는 외향인,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충전하는 내향인, 이렇게 다른 성향을 갖고 계신 건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서로 없으세요. 사연자님 입장에서 해보실 수 있는 일들을 몇 가지 오늘 제안해 볼게요. 첫 번째, 이런 이야기를 직접 만나서 해보세요. 사람들이 외향인하고 내향인하고 다르다. 이걸 인식은 하는데 머리에서 떠올리는 전형적인 모습이 달라요. 사연자님 지인이 굉장히 전형적인 외향인으로 보이는데요. 그분은 사연자님이 내향인인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안다고 해도 내향인이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쓰는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향인이라고 해도 가까운 사람 앞에서까지 내향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거든요. 보통 내향적이라고 하면 조용히 남의 말만 듣고 있거나 뭐든 소극적으로 행동하거나 이런 모습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하고 내향적인 성격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어요. 사람들은 초등학교 3, 4학년만 돼도 벌써 타고난 본성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필요에 따라서 사회성을 꺼내거든요. 내향적인 아이들도요, 부끄러운 거 참고 친구 무리 사이에 끼이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어른이 되면 말할 것도 없죠.
별로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굳이 에너지를 꺼내 쓰지 않고 조용히 있어요. 근데 가까운 사이라거나 이해관계가 있어서 잘 지내야 하는 사람이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 구분이 안 되게 행동해요. 사연자님도 아마 이러실 거거든요. 같이 있을 때는 재밌고 활기 있어 보이니까 외향인인 구분도 자기랑 비슷한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낀다. 이걸 알고는 있지만 그것도 나하고 있을 때는 예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기에 나하고 있을 때는 정말 편해 보이거든요. 이게 내향인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개념을 완전히 이해 못하셔서 그런 건데요. 내향인들한테는 아무리 편한 사람이라고 해도 혼자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완벽하게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내향인들은 기본적으로 수줍음 타는 사람들 이거 아니거든요. 자극에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가깝고 허물없는 사이라고 해도 사람 자체가 자극이에요. 가까운 사람이 주는 자극이 어색한 사람이 주는 자극보다는 작다. 이게 차이점일 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일이나 스트레스로 자극을 많이 받은 상태면 어떤 종류건 자극이 최소한인 상태가 필요하거든요. 한마디로 나라는 배터리가 방전됐는데 혼자 있을 때만 그게 충전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편한 사람이라도 누군가하고 같이 있으면서 쉬잖아요? 그러면 이 배터리가 완충이 안 되고 한 20-30%만 충전되고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또 일하면서 에너지 쓰고 하니까 계속 방전 상태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내향인이면서도 이걸 잘 몰라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항상 방전 상태로 살았어요. 이게 알아채기가 쉽지 않은 게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진심으로 좋거든요. 같이 있을 때도 그 시간이 싫고 거리 두고 싶고 이러면서 겉으로만 좋은 척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는 시간에는 좋은데 그 시간을 보내느라고 에너지를 너무 써서 그 외의 시간에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연에서는 말씀 안 하셨지만 아마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메시지로 하셨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내향인들의 성향으로 봐서 이럴 가능성이 커요. 상대방은 나하고 있을 때는 좋았는데 혼자 있으니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억지로라도 내가 끄집어내서 우울하지 않게 해줘야겠다. 내가 만나서 힘을 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흐르기가 쉬운 거예요. 혼자 시간을 갖는다는 걸 우울증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우울증에 대해서 여러 매체에서 정보를 들을 때 그 사람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라. 이런 내용을 들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 곁에 있으면 극단적인 선택은 막을 수 있다. 이런 말도 굉장히 자주 들어요. 그래서 혼자 침잠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말을 해도 그런 쪽으로 자꾸 연결해서 그럴수록 내가 끄집어내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도 커요. 이건 단순하게 내가 힘든 기간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메시지 보내는 걸로 이해시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사람이 타고난 성향이 다르다는 게 그렇게 얕은 소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혼자 쉬고 싶을 때 메시지로 그런 얘기를 하실 게 아니라 혼자 좀 많이 쉬고 충전이 돼 있는 상태에서 만나서 설명하세요. 그걸 내가 상태가 좋을 때 상태 좋은 얼굴로 말해야 납득을 하지 지친 상태에서 메시지로만 전달하면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그 지인분이 게임 하트를 보낸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분이 그것만으로도 타인의 감정에 그렇게 예민하지 않은 분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누가 게임 초대하는 걸 보낸다는 게 굉장히 신뢰되는 일 같거든요. 서로 합의된 게 아니면 아무리 친한 사이에도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메시지가 울리면 그거 한번 확인하는 것도 에너지 소모되는 일인데 자기 게임 무료로 하자고 타인의 에너지를 뺏는 거잖아요. 그분이 어린 자녀가 있다면 부모님 폰으로 게임하면서 이러는 경우도 꽤 있는데 그런 게 아니면 상대방이 더더욱 설명이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런 거 받아도 괜찮던데 이렇게 쿨하게 생각할 수 있어도 그런 메시지 받는 걸 짜증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 사람이. 다른 점이 다 좋고 이런 연락 문제만 나를 힘들게 한다. 이런 분이시라면 한 번쯤은 정성을 들여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요즘 MBTI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 근거로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유형인데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성격이다. 요즘은 무슨 대화를 해도 다 MBTI로 흐른다, 유사과학이다, 이런 비판도 많긴 한데요. 저는 사람이 서로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장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나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하고 시간 낭비하는 기분이 드는데 땡땡땡땡 유형인 사람들은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네.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요. 저런 종류의 사람들은 원래 저렇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만큼 납득되는 건 없어요. 팩트풀니스라는 책에 나오는 에피소드인데요. 작가분이 오지 원주민들을 취재하러 갔을 때 거기서 손님 대접한다고 막 커다란 쥐, 애벌레 이런 걸 통째로 구워서 내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작가분이 어찌어찌 쥐는 간신히 먹었대요. 근데 애벌레는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애벌레 먹으려고 시도하면 아까 먹은 쥐까지 토할 것 같았어요. 보니까 이 작가분하고 같이 간 동료 연구자는 또 꾹 참고 벌써 애벌레까지 먹은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왜 이 사람만 안 먹는 건가? 원주민들이 의문을 품으면서 물어봤어요. 그럴 때 막 비위상해서 못 먹겠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분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 사람은 덴마크 사람인데 나는 스웨덴 사람이다. 스웨덴에서는 원래 벌레 안 먹는다. 그러면서 지도까지 꺼내서 딱 펼쳐놓고 이 지도 봐라. 여기 바다 있지? 바다를 중심으로 저쪽 사람들은 벌레를 먹고 이쪽 바다 건너 사람들은 벌레를 안 먹는다. 이렇게 지어내서 말한 거예요. 당연히 거짓말이죠.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바로 납득하더래요. 우리는 원래부터 다른 범주에 있다. 이걸 이해시키면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사연자님하고 지인분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서로 종류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사연자님도 그분이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거든요. 외향성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상호작용을 해야만 인생의 의미를 느끼는 사람들이라서 다른 사람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일부러 공부하고 인지하지 않으면 혼자 쉬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저 사람이 우울해서 나같이 밝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아니면 내가 싫어서 나하고 거리 두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 지인분이 사연자님하고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시고 그분이 계속 소통하려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것도 일단 머리로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두 번째, 숫자로 약속을 정해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지인분 같은 경우는 가까운 사람하고만 만나도 에너지 소모가 일어난다는 걸 이해 못하거든요.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연락할게. 이런 걸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저는 정도가 심한 내향인인데도 어릴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냐면 20대 초반까지는 그 에너지 소모를 체력으로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친구 관계가 워낙 중요한 시기니까 좀 힘들어도 당연히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더 내향적이고 에너지 소모가 더 심한 친구들이 잠수 타는 게 그때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우선순위에서 제일 뒷줄에 있는 사람인가 보다 싶고 섭섭했어요. 지금은 서로 다른 걸 알고 나니까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가 되죠. 내 입장에서는 내가 힘드니까 괜찮아지면 연락할게 이렇게 말을 해도 상대방은 이걸 왜곡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왜 누구한테 그 인사치레로 언제 한번 보자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보지 말자는 거하고 같은 말인 거잖아요. 근데 당장은 일이 있고 다음 주 금요일 시간 어때? 그 다음 주 화요일도 괜찮고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날짜를 정확히 말하면 만나자는 게 진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연자님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날짜를 지정해 두면 좋아요. 내가 회사에서 무슨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여가 시간에 혼자 꼼짝 않고 쉬어야 살 수 있을 것 같거든? 12월 초에 우리 만나자. 첫째 주 토요일에 보는 걸로 하고 내가 미리 연락할게. 그때까지는 나 카톡도 아예 꺼놓을 거니까 이해해줘. 뭐 이런 식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약속은 꼭 지키세요. 이러면 최소한 나하고 절교하려고 이러는 건 아니구나. 이런 걸 납득시킬 수는 있거든요. 이렇게 말해놓으면 그 사이에 친구가 연락을 남겨도 좀 더 맘 편하게 패스할 수 있죠. 이렇게 안 할 때 상대방이 오해할 수도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사람들이 손절할 때 이런 말을 하면서 손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 지금은 힘드니까 당분간은 연락하기 힘들어. 이러면서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멀어지는 멘트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더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사연자님 같은 경우 그분을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살면서 내 맘에 드는 지인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실 그렇게까지 좋지 않아도 특별히 모난 구석이 없으면 그냥 알고 지내기도 하는 게 현실에서의 인간관계이기도 하죠. 지금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이 정도 노력은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보고 그래도 상대가 이해를 못한다 이러면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정도가 심한 내향인 입장에서는 같은 내향인 친구 아니면 좀 바쁜 외향인 친구가 지내기 좋거든요. 서로 내향인이면 아무래도 공감하기가 더 쉬우니까 좀 편하죠. 근데 사회화된 내향인이 아니면 아예 서로 못 만나는 수가 있어요. 서로 만나자는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사연자님이 매력을 느끼고 호감 있는 지인이 되신 걸 보면 상대방이 사회화된 외향인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친구가 많아요. 얕은 관계를 많이 만들어서 만나는 사람도 많고 부르는 사람도 많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라면 관계에 있어서 집착이 별로 없거든요. 사연자님이 저 사람은 원래 저러려니 하고 좀 더 관계를 가볍게 받아칠 수 있으면 그렇게 소모적이지 않게 관계를 이어나갈 수도 있어요. 저는 요즘 혼란스러운 기분에 휩싸인 여성입니다. 저에 대한 평판은 좀 야무질 것 같고 착하다는 것입니다. 내 주장이 강하지 않을 때, 우유부단할 때, 상대방 배려를 많이 할 때 주로 듣는 것 같아요. 그런 제가 그런 저의 착한 면을 드러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깝게 지내는 언니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나서 나이가 많아 재취업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언니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 언니는 제 권유로 학원 다니고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취업 후 만나서 한동안 퇴근 후 몇 시간씩 일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언니 말로는 다 네 덕이라며 고마워하며 잘되면 크게 한떡 쏘겠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막상 잘되니 보답에 너무 인색해서 내심 서운한 마음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러다 언제부터는 제가 언니에게 베푼 호의가 후회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니 제 탓을 해서 어이없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이라 업무 관련해서 저에게 너무 당연하게 물어보는데 그게 몹시 귀찮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저보다 그 언니의 급여가 더 많아졌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상황이 되니 배가 아픕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어떻게 해야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적지 않은 나이에 이런 기분을 느끼는 건 처음이라 혼란스럽습니다. 사연자님 사연 초반에 야무지고 착하다는 말 듣는다 이러셨잖아요. 형편 어려운 지인을 도우신 과정을 보니까 정말 딱 그런 분이시네요. 구체적으로 프로세스를 딱딱 제시해주고 상대방은 그거 그대로 따라만 왔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연자님은 이 착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의 딜레마를 만나신 상황이에요. 사회 초년생일 때는 착하다는 말을 듣는 게 유리할 때도 많아요. 그게 또래들 사이에서 진짜 칭찬으로 쓰이기도 하고 윗사람들한테는 예의 바르다. 그래서 좀 더 허용적인 태도로 대하고 싶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거든요. 물론 착하다는 말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어쨌거나 의미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 들어서는 착하다는 말을 듣는 거에도 책임이 따라와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사연을 여러 각도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호의를 베푸는 문제는 가까운 관계에서 더 어렵다는 걸 알아두세요. 보통은 친하니까 무조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우리 사이에 이 정도도 못하냐? 이런 말을 자주 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친한 사이에서 막 퍼주는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정말 착한 분들인 거예요. 살면서 가끔 정말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는 희생을 친구에게 해주는 분들을 보는데요. 제가 청년기일 때는 그런 관계가 참 부러웠어요. 나는 왜 저런 도움을 주는 센스가 없을까? 나는 왜 저렇게 해주는 친구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했던 게 기억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적지 않은 시간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헌신적으로 서로에게 베푸는 친구 관계가 굉장히 금방 끝나더라고요. 이게 드라마하고 같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 시간 나면 쓸데없는 수다나 떨면서 밥이나 먹고 이러는 친구 사이가 수십 년 유지되죠. 왜냐면요, 그 어떤 사이라고 해도 호의는 베푸는 사람한테는 이게 당연하지 않거든요. 근데 관계가 가까우면 받는 입장에서는 이걸 당연한 걸로 착각하게 되기가 쉬워요. 친한 친구도 그렇고 가족 관계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이 불균형 때문에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한번 볼게요. 부자인데 착한 친구가 평범한 경제력인 다른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요. 이 친구는 평생 다 못 쓸 만큼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자 친구가 평범한 친구랑 만나면 항상 멋있는 곳에서 밥도 사고 그래요. 어차피 이 친구한테는 그 돈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 돈이에요. 근데 어느 날 상대방 친구가 자기 돈으로 먹고 노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걸 딱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정이 딱 떨어지는 거죠. 내가 호구인가? 친구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이제부터 내리막길이 되는 거죠. 상대방은 왜 관계가 멀어지나 의문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친한 사람한테 베풀 때는 여기까지는 내가 해줄 수 있다, 이런 선을 정해놔야 돼요. 선을 정해놓고 거기까지는 우리 사이에서 당연한 거, 딱히 고맙다는 말 안 들어도 내 마음이 상하지 않는 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그 상대방 언니 너무 양심 없다,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관계의 맥락에 따라서 그 언니라는 지인분과 비슷한 입장에서 당연하게 생각하실 평범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나도 반대 입장 되면 똑같이 잘해줄 거야. 우리 사이에 꼭 물질적인 걸로 보답해야 하니?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생각만 이렇지 막상 그대로 돌려줄 기회가 잘 안 생기죠. 그런데도 사람 심리가 어떠냐면요, 내가 이렇게 돌려줄 마음을 가진다는 것만으로도 보답을 하는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 배워야 깨달을 수 있는 건데요. 나이를 먹어도 이걸 배우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죠. 사실 어떤 호의를 상대방이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일정 부분 내 책임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일을 소개해준다, 학원 소개까지 해준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퇴근 후 몇 시간 동안 일을 가르쳐줬다? 막 며칠씩이나? 와, 이건 선 넘은 친절이에요. 뭐를 배우건 간에 개인적으로 교습을 받으면 최소 시간당 5만 원은 해요. 직장인이 퇴근하고 나서 개인 시간이 얼마나 귀한 건데 그 힘든 걸 몇 시간씩 며칠이나 계속 하신 건 정말 넘치게 베푸신 거예요. 아마 이거 너무 힘든데? 이렇게 느끼셨을 수준이에요. 아마 본인도 그렇게 느끼셨으니까 뚜렷하게 기억하고 계신 걸 거예요. 정말 가까운 관계니까 잘 됐으면 해서 내가 여기까지 희생을 한다 결심하셨으면요, 딱 하루나 이틀, 그 이상은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미리 선을 그으셨어야죠. 보통 이런 선이 너무 깊이 있는 사람들이 착하다는 말을 듣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착한 사람들은 가까운 관계에서 주는 사람이 선을 긋지 않으면 어디가 선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호의를 베풀면서 여기까지 하고 선을 그을 때 그걸 가지고 화를 내는 사람은 없어요. 보통은 여기가 선이구나, 오케이 하고 인정하고 고마워하죠. 근데 보통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 분들이 그 선을 잘 못 긋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 호구인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는 일이 자주 생기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게 차라리 친하지 않은 사람, 잘 모르는 사람한테 생각 없이 막 베풀면 상대방이 깜짝 놀라면서 엄청나게 고마워하죠. 이게 어떤 거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반응에 중독되기도 해요. 이거하고 반대 케이스인데요. 왜 옛날에 자기 가족들한테는 무능력하고 생활비도 안 가져오면서 밖에서만 호인인 아버지, 그런 분들 심심치 않게 있었거든요. 그게 그런 반응에 대한 중독 증세인 거예요. 똑같은 재화를 가까운 관계인 가족에게 쓰면 당연한 게 되는데 별로 안 가까운 사람한테 베풀면 엄청난 반응이 돌아와요. 너무 훌륭하신 분이다, 부처님 반토막 같은 사람이다, 정말 너무 고맙다, 그런 강렬한 피드백이 오는 거예요. 자존감이 부족한데 그걸 그릇된 방향으로 채우려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자아 효능감을 느끼려고 하는 심리 구조였던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주고받는 일이 미묘한 게 이런 거예요.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는 게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 선이 좀 얕은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내가 뭘 주거나 해주고서도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만 해주려고 해요.
상대방이 아무런 보답을 안 해도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날 정도로만 내 호의를 베푼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친한 관계가 서로 뭐를 해주는 관계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끼어 있으면 그 친구 집단이 그렇게 오래 유지되지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서로에게 끊임없이 실망하게 돼요. 친구는 그냥 그 사람하고 있는 게 즐거우면 되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사연으로 봐서는 지금도 계속 일 관련해서 수시로 질문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이라도 선을 긋고 그만 물으라고 하세요. 급여도 사연자님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왜 계속 귀찮게 하시는 건지, 그분이 가까운 관계에 매몰돼서 그게 염치 없는 일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비교심, 질투심이 올라오는 환경을 바꾸세요. 사연자님이 마음이 복잡하신 게 지금 복합적이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너무 주기만 하고 안 돌아오는 관계였어요. 그래도 관계 자체가 주는 충족감이 있으니까 유지하고는 계신데 너무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하는 관계니까 회의감이 왔던 거고요. 거기에 기름을 붓는 일이 생긴 거예요. 요약하면 이거예요. 친한 친구가 실직으로 힘들어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줘서 내 직종으로 끌어왔는데 별로 고마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나보다 잘 벌어, 이거잖아요. 이렇게 정리해서 말하니까 사연자님이 죄책감을 느낄 일은 아니다, 이게 좀 느껴지시나요? 원래 사람이 비교심리, 그에 따른 질투심, 여기서 벗어나기 힘들거든요. 사람이 자기 위치를 확인하려고 주변을 둘러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게 주변이라는 키워드거든요. 비교를 할 때 나하고 아주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의 상황을 끌어오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나하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하고 동갑인데 저 사람은 재산이 4천억 원이 넘어, 질투나, 이러기는 어렵거든요. 제 마음을 제일 심란하게 만들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저하고 같은 대학 같은 과 나와서 쭉 비슷하게 살면서 어울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저보다 더 잘 살게 된 친구, 이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내 비교군 안에 있는 사람한테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건지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서 그런 기분을 느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보통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구가 되기 때문에 친구가 비교군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비교심이나 질투의 가장 흔한 대상도 친구들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연자님 친구분이 딱 그 비교심을 자극해서 힘들게 할 만한 비교군 안에 정확히 위치해 있는 경우거든요. 나하고 비슷한 환경이었고 한때는 나보다 더 힘들었어. 근데 지금은 나보다 상황이 더 나아. 이러면 비교가 너무 쉽게 되기 때문에 마음이 마냥 편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내가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나 사는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 사는 거에 그렇게 관심이 안 가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나 사는 게 좀 힘들면 이게 더 심해지죠. 사연자님이 이런 감정 때문에 많이 힘드시다면 지금 인생 시기에 여러 고민이 많은 상태이실 수도 있겠어요. 일단 이게 당연한 사람의 감정이다, 내가 딱 그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만으로도 안심은 되실 것 같거든요. 왜냐면 사연자님은 착한 사람이니까요. 내가 나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짐작 때문에 지금 더 괴로우실 거니까요. 이걸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이 안 된다 느끼신다면 환경을 바꾸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어른답게 처신을 잘하는 사람들이 대개가 성인군자는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먼저거든요. 한번 결심하면 그걸 끝까지 해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관찰해보면 어떤 환경에서도 참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공통점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부터 독서를 많이 하는 인생을 살겠다, 이런 결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TV를 없애고 쉬는 공간에 책을 쌓아놓는 식인 거예요. 폰은 스마트폰 감옥에 넣어놔요. 시간 설정해두고 그 시간 동안에는 못 열게 돼 있는 소형 금고 같은 거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뭔가를 잘 실천하는 사람들은 환경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자기 의지를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사연자님 같은 경우도 딱 비교심이 들만한 환경에 계속 자신을 방치해두고 그 감정에 또 죄책감을 느끼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만약 그 친구분에 대한 양가 감정 때문에 힘드신 거면 당분간 환경을 바꾼다고 생각하시고 그 친구분과의 상호작용을 좀 줄이시면 좋겠어요. 자기계발 활동을 만들거나 알바 같은 걸 추가하거나 해서 좀 더 바빠지시는 걸 보통 추천을 하긴 해요.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는 물리적인 이유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일하는 것 말고 다른 분야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것도 괜찮아요. 분야가 다르면 겹치는 게 적으니까 비교를 덜 하게 되더라고요. 손절하라, 인연을 끊어라,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힘을 키울 때까지 자신을 보호하시면 좋겠다는 의미예요. 저에게는 가끔 카톡으로만 안부를 주고받던 교회 친구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다지 친한 사이는 아니었고 10년 전에 얼굴 본 게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몇 년 전부터 제 생일마다 기프티콘과 축하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친구 생일에 기프티콘과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따로 만나자는 약속도 잡지 않고 명절과 생일에만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참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만나거나 관계를 이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사이거든요. 만약 그쪽에서 한번 만나자고 말해도 저는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카톡 생일 알림을 꺼버렸어요. 꼭 이 친구 때문만은 아니고 불필요한 관계들을 이참에 정리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나 싶었는데 며칠 전 이 친구가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잘 지내냐고, 궁금해서 연락한다고요. 불필요한 관계 다 정리하려고 생일 알림까지 껐는데 이렇게 따로 연락이 오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너무 차가운가요? 불필요한 인간관계 정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사연자님 내면이 참 어지러우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이어갈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딱 심플하게 친한 사람하고만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원수진 사람처럼 칼같이 끊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필요 없는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시거든요.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카페 고민 게시판에도 그렇고 영상 댓글에도 그렇고 진짜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하시면 될지 여러 면에서 같이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굳이 정리를 해야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살다 보면 필요 없는 인간관계를 정리한다, 이런 표현이 그렇게 적합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이거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걸 인연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각자 자기 인생길을 따라서 뚜벅뚜벅 걸어가요. 그러다 그 인생길이 겹쳐서 같이 걷게 되는 거, 그게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갈 길이 갈라져서 따로 가야 되는 거면 가는 거죠. 나한테 어떤 창고가 있고 그 창고에 관계를 내 의지대로 넣었다 뺐다,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정리한다는 게 창고 정리하는 것처럼 필요 없는 물건을 쓰레기통에 넣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저는 연락을 해오는 그분이 어떤 마음이나 의도로 연락을 하는지는 몰라요. 진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이 무슨 영업이 필요한 일을 시작하셨을 수도 있고 신흥종교에 입교하셔서 미리 관계를 깔아두는 걸 수도 있어요. 결혼할 거라서 하객모집을 미리 하고 있는 거다, 이럴 가능성도 무시 못해요. 근데 그건 그때 가서 여기서부터는 길이 갈라진 거다, 이렇게 알고 길을 따로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알아서 자기 길 가고 있다가 아주 가끔씩 길에서 마주쳐서 안녕? 이러고 다시 자기 길 가는 상태인 거죠. 기프티콘 주고받고 이건 좀 부담일 수 있는데 내가 안 하기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그 기프티콘 받고도 사용 안 하면 자동으로 환불되잖아요. 그렇게 느슨해지다가 인연이 끝나면 끝나나 보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닐까요? 어쩌면 의외로 상대방은 또 별 생각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몇 년 전에 알던 사람인데 카톡 친구 목록 보다가 우연히 발견했어. 내가 괜찮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냥 인사나 해볼까? 이렇게 다시 연락하게 된 것도 인연인데 생일이나 가볍게 챙겨볼까? 이런 사람들도 의외로 꽤 있어요. 아마 오늘 사연 들으시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깜짝 놀라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간헐적으로 연락 이어나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리고 생일 알림 일부러 꺼놓은 것도 상대방이 그걸 일일이 인식하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매년 생일이라도 챙기던 그 친구
연락한 지 몇 년 됐네? 혹시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건가? 정말 순수하게 걱정돼서 연락해 본 걸 수도 있어요. 사연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연자님이 너무 차갑다 이런 게 아니라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면 내가 편해져서 그래요. 어디 가게 식사하러 들어가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들어가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더라도 이 사람 저 사람 마주치고 가끔은 생각지도 않게 한동안 같은 길을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길에서 마주치면 인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그 작가가 할머니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더라고요.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수천 가지 힘든 일들을 겪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친절하게 대해야 해. 우리는 누구나 각자 힘들게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짐을 대신 질 수는 없어요. 근데 잠깐 만나는 동안은 친절할 수 있거든요. 관계를 창고에 쌓아두고 안 치우는 거라는 생각을 바꾸면 이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가벼운 관계들을 잉여 관계로 분류하고 치워야겠다. 꼭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대신 우리는 누군가하고 가는 길이 다르다면 그걸 빨리 알아채고 그거에 대해서 단호해질 필요는 있어요. 나하고 오랫동안 같이 간 사람이 있는데 지금 가려고 하는 길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불편해. 이러면 각자의 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오래 망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사연자님 그 친구도 가끔 인사나 하면서 지내다가 어느 날 모종의 의도를 드러낸다? 그러면 가는 길이 다르다는 표시를 한 거니까 의사표시하고 차단하면 돼요. 그리고 안부 인사도 길게 하는 거 싫으면 앞선 대화 정리하고 그럼 잘 지내? 하고 그 다음에 오는 톡에는 그냥 답 안 하면 돼요. 두 번째, 관계 디톡스를 해보세요. 비슷한 사연을 다른 분도 보내주신 게 있는데요. 이분은 적건 많건 관계 자체가 너무 피곤하다. 이분은 적건 많건 관계 자체가 너무 피곤하다. 경조사 따라다니고 남의 감정 살피면서 이야기 들어주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진절머리 난다. 왜 사람이 살면서 이런 걸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아예 인간관계 안 하고 살면 안 되냐? 그렇게 질문하셨거든요. 답은 예 또는 아니요. 이거예요. 오늘 사연 주인공 S님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저는 주기적으로 관계 디톡스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디톡스라는 게 사전적으로는 몸 안에 있는 독을 배출한다는 의미인데요. 상업적인 거하고 의학적인 거하고 뒤섞여서 종류는 여러 가지예요. 음식 개념으로 간단하게 말하자면 평소 먹던 걸 안 먹는 거예요. 이걸 다른 개념까지 확장시키면서 요새는 디지털 디톡스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관계 에너지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가끔 관계 디톡스도 필요하거든요. 누가 나한테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지칠 때가 있어요. 아는 사람하고 잠깐 대화만 해도 기가 쪽쪽 빨리고 그러면 한동안 단식하듯이 관계가 주는 그 누적된 피로를 빼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끔 보면 어떤 분들 카톡 프로필 메시지에 이런 거 써놓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5월까지는 연락 안 됩니다. 6월까지 이메일로만 연락 가능해요. 예전에는 그냥 마감인가 보다, 뭔가 보다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 중 상당수는 관계 디톡스 중이었을 거다. 이런 추측이 들거든요. 관계 때문에 피로도가 쌓인 분들, 아니면 다른 인생 문제들 때문에 너무 마음에 여유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주 사소한 관계조차 다 거슬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작정하고 관계 디톡스를 해보시면 내가 어떤 상태인가, 또 관계를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나, 이런 거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거든요. 전에 제가 취재했던 대표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사업하다가 일이 터져서 하루아침에 수십억 빚을 지게 됐어요. 정말 믿었던 직원이 돈을 가지고 잠적한 거예요. 진짜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몰렸다가 지금은 다시 일어나서 잘 지내세요. 그 문제가 터지고 나서 한동안 이분이 겪은 일인데요. 진짜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한동안 정말 아무하고도 아예 연락이 안 되더래요. 사업하던 분이고 유학도 다녀오고 하신 분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또 얼마나 여러 가지 종류로 소통을 하면서 지내겠어요. 근데 전화가 아예 안 울리더래요. 그리고 이쪽에서 연락을 해도 아무하고도 연락이 안 되더래요. 서럽고 외롭고 그런 걸 넘어서 너무 생경한 감정을 느꼈던 거죠, 이분이. 그냥 외계 행성에 혼자 뚝 떨어진 기분?
그런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대부업체에서 그 대출 받으라는 스팸 전화 있잖아요. 그걸 받은 거예요. 근데 사람 목소리를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반갑더래요. 그래서 그 대출 안내를 끝까지 너무 꿀같이 들으면서 대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슬프게 본의 아니게 관계 디톡스가 된 거였던 거죠. 이게 어설프게 끊겼으면 환멸만 느꼈을 텐데 아예 차단이 되니까 이분은 그 경험을 통해서 관계의 본능적인 필요성을 나름의 방식대로 깨달으셨던 거죠. 2025년 1월부터 미국 일부 주에서 미성년자들이 SNS 계정을 갖지 못하게 하는 법이 발효되거든요. 그게 스마트폰으로 하는 SNS 등장 이후에 미국에서 우울증 유병률이 높아진 거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있어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SNS를 하면 그 비슷한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접촉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지긋지긋해 하는 것 같아도 너무 접촉을 안 하고 살면 정신건강에 아주 해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쳐내고 정리하고 이런 것만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차리고 선을 정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보통 내향인이라서 사람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곤 하는데요. 이건 내향인, 외향인하고 다른 문제예요. 다 연결되고 싶은 욕구는 기본적으로 있는데 자극에 대한 예민도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관계라는 게 알고 보면 1분 1초마다 수조 개의 연산이 들어가는 활동이에요. 엄청나게 에너지를 쓰는 일이거든요. 예민한 사람들은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연산을 하기 때문에 더 빨리 피곤해지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고갈되는 시점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막상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 괜찮은데 에너지가 바닥나도 빠져나오는 걸 못하니까 아예 뭐 관계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관계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선호도 문제가 아니라 그걸 관리하는 태도의 문제다. 이걸 인식하시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